효도! 안녕하세요, 주꿈남입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업자분들이 운영하는 채널도 많고 수많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웬만한 내용을 모두 다 알고 오셨을 테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진행 형태. 두 번째, 업체 선정 방법. 마지막으로 기준가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바로 갑니다. 일단 인테리어라는 단어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라서 꾸미는 것은 다 인테리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신축된 집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는 인테리어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오래된 집들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걸 리모델링 또는 올수리 인테리어라고 하지요. 그냥 올수리라고 많이들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그냥 인테리어라고 말할게요. 이 집은 올 여름에 저희 가족분 집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인데요. 직접 관여해서 알아보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인테리어 진행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를 다들 고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셀프로 시공을 할까 알아보시다가 그건 또 무리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 자재들만이라도 내가 사서 공급을 해주고 인부들만 불러다 쓸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알아보면 너무 어렵죠. 이것도 포기하고 결국엔 크게 두 가지 방식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턴키 방식과 분할 계약 방식인데요. 인테리어를 조금 알아보신 분들은 이 두 가지 형태에서 항상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누자면 또 엄청 상세하게 나누어지겠지만 인테리어 전체 공정을 큰 덩어리로 구분해 보자면 철거, 바닥, 목공, 여기엔 천장, 벽체, 문, 문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욕실, 타일과 수전, 도기, 욕조 등이 포함되죠. 도배 장판, 조명, 창호, 발코니, 가구, 주방 상하부장, 싱크대, 붙박이장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꽤 많네요. 이 공정별로 분할해서 각 업체를 선정 후 계약하는 방식. 분할 계약 방식을 요즘 흔히들 반셀프 또는 직영이라고 하는데 반셀프나 직영 이건 그냥 말하기 편하게 누군가가 만들어낸 말 같고요. 엄연히 말하면 직접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셀프도 아니고 우리가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아닌데 직영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표현이 아니죠. 제가 아무래도 베이스가 구매 담당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는 용어를 좀 명확히 하고 싶은데 저는 턴키 방식과 분할 계약 방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개념이 맞습니다. 턴키 계약 방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업체에 맡기는 거고요. 분할 계약 방식 공정마다 또는 몇 개의 공정을 묶어서 업체별로 따로 별도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턴키 방식의 장점, 편하다. 계약 업체가 한 개라서 일정 조율이나 하자 보수 포함 모든 일을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만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개 업체와 계약을 하지만 인테리어 사업 특성상 인테리어 업체 한 곳이 모든 공정을 100% 다 하는 직접 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바닥공사와 욕실공사 전문인 업체가 종합 인테리어 에이전시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업체를 이해하기 쉽게 대장업체라고 할게요. 이 대장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면 나머지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에게 일감을 분배하는 겁니다. 재하청을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건 인테리어 업계뿐만 아니라 팀제, 소사장제라고 해서 프로젝트성으로 뭉쳤다가 흩어졌다 하는 형태로 산업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이 꾸준하게 반복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인테리어 업체가 모든 공정에 대해서 전문 인력을 상시 직원으로 고용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이제 이 대장 업체는 아무나 될 수는 없죠.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 대장 업체가 제공해줘야 하거든요. 인테리어 전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공정별 일의 범위, 각 업체들 간의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요. 고객 영업, 견적, 상담까지 해야 되죠. 그리고 발생하는 모든 하자까지 이 대장업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공사나 일정,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하자 보수, 애프터 서비스 등을 계약한 한 개 업체로부터 토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비싸다. 각 업체별로 분리 계약하는 것에 비해서 비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대장 업체가 각 업체에게 일을 분배해 주는 것이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약 금액으로 반영되어서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식인 분할 계약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비교적 싸다. 아무래도 내가 대장업체 역할을 직접 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해 중개자가 없는 직거래니까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할 계약의 단점은 한마디로 피곤하다입니다. 턴키 발주하고 완전 반대인 거죠.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 각 공정의 작업 범위 확정이 어렵다.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일단 분할 계약하려면 각 공정마다 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야겠죠. 턴키 계약을 하기 위해서 3개 업체를 비교했다고 하면 분할 계약의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동일하게 업체 3개씩 비교한다고 해보면 공정이 5개라고만 해도 15개 업체를 비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정 조율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각각의 업체의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앞 공정이 끝나면 뒷 공정이 이어지도록 연계 공정을 염두에 두고 공백이 없도록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할 계약하는 이유가 가격을 낮추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데 가격도 좋고 대응도 좋아서 선정하려는 업체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 기간에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수의 업체를 내가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아무래도 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공정과 공정 간에 연계되는 애매한 작업, 사소한 마감들을 누가 해야 되는지 서로 떠넘기다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동네마다 고수도 룰이 다른 것처럼 벽체나 목공 작업이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이게 룰이지 라고 생각하는 창호나 도배 업체가 있는데 벽체나 목공 업체는 우리 범위는 여기까지만이지 이후 작업은 너희들이 해야지 뭐 이런 서로 간에 일의 범위에 있어서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건축계약서는 시방서라는 간격을 몇 센치 띄우고 어디까지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된 작업 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데 그렇게 해도 작업이 누락되고 이게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 이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하물며 일반인들인 우리는 그런 걸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동네 인테리어 업체가 이런 깐깐한 내용으로는 계약 못한다고 할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는다면 또 추가 비용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비슷한 맥락으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딱 떨어지게 한 공정이 잘못되어서 발생한 거라고 보기 어려울 때 전 공정과 후 공정이 연계가 되었는데 하자가 났어요. 전 처리가 문제인지 후속 작업을 하고 마감을 한 업체가 문제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해서 책임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거든요, 업체들은. 그래서 기업에서도 항상 이런 문제들 때문에 턴키 발주와 분할 발주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항이라서 관리와 조율이 가능하다. 위험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할 때는 분할 계약을 통해서 원가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잘 모르는 사항들이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렵다 할 때는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 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해서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물론 그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바로 금액이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분리 계약하는 것과 턴키로 계약하는 것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당연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턴키로 한 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하겠죠. 우리 리모델링, 오일 수리 인테리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신경 많이 쓰시고 일일이 감독, 지도해야 하는 분리 계약을 하고자 하신다면 평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정말 1,000만 원 이상 그래도 턴키 계약과는 확연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한다면 분리 계약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은 판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액도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이 방식은 공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분리계약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수행 가능하냐 여부는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영상들이 뭐 직접 했다, 반셀프 했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고 있지만 막상 해보면 말처럼 그냥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생각보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직접 시간도 많이 투입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업체 견적을 많이 받아보시고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턴키로 계약을 할지 분할해서 계약을 할지 또는 일부만 별도의 업체를 선정할지 등을 종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테리어 쪽에 깊이 아는 바가 없고 깊게 파고들 시간적 여유도 충분치 않다 하시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턴키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업체 선정 방식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상담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제각각이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일단 견적을 내는 수준이 처참할 정도였는데요.
이 사업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공사 살면서 몇 번 해보셨나요? 전세 살면서는 웬만하면 돈 쓰면서 인테리어 안 합니다. 도배 장판 정도만 하지. 돈 아꼈다가 우리 집 장만하면 하자 하시잖아요.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만에 정말 내 집을 장만했을 때 딱! 아닌가요? 또는 오래오래 한 집에 사시다가 야 정도 들고 이제 이 집 못 떠나겠다. 이사 가지 말고 우리 올수리해서 새 집처럼 살자 하면서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보통 다들 그러십니다. 평생에 이거 몇 번 하겠습니까? 올수리 인테리어. 그래서 대부분이 일회성 고객이다 보니 견적하고 대응하는 것 자체에 업체들도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딴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한 번의 공사지 다시 그 고객 볼 일이 거의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는 게 인테리어 산업이 이런 식의 고객 친화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견적 요청하는 우리 역시도 견적을 낼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견적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 평당 얼마냐 이렇게 첫 질문을 하고요. 고객들이. 여기서 조금 더 구체화해보자면 첫 번째, 총 평수를 말한다. 두 번째, 수리할 범위를 말한다. 지금은 올 수리하는 경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식이나 집 구조를 말해준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소를 말해주면 요즘 네이버 부동산에 내부 도면이 다 나옵니다. 그거 기준으로 구역별 공사 비용을 뽑더라고요. 그렇게 가견적이라는 1차 금액을 뽑아서 줍니다. 이 가견적에는 엄청나게 허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의 금액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각 업체가 일반적인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그래서 자세한 상세 사항들, 뭐 가구, 타일, 조명 이런 것에 대한 상세 품명이나 재질 이런 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 비교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 디테일하게는 애초에 대응을 안 해줍니다. 업체들이.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런 디테일한 사항을 넣어서 견적받고 검토하고 업체 선정하는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전체 금액과 기간을 보고 업체를 선정하게 되고요.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업체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 와서 실측을 하고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컨셉이나 건축 자재들, 가구들 이런 걸 이제 디테일하게 확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차 견적했던 것보다 금액이 올라가죠. 1차는 대략적인 금액을 뽑은 거고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다 반영한 견적은 그보다 높게 책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가견적만 가지고 비교하는 게 이게 올바른 비교가 아니지 않냐. 가견적 금액이 높다고 해서 최종 금액이 제일 높다는 의미도 아니고 가견적이 싸지만 디테일을 확정해 가면서 계속 금액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인테리어는 가견적이죠. 1차 금액보다 상세사항을 정하면서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 견적 금액이 그냥 그 시작점이에요. 일단 업체들이 실제 디테일한 계약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현장 실측을 합니다. 고객 요청사항을 고려해서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요. 실측하면서 현장 상황을 파악해서 여기는 뭐 곰팡이 때문에 이런 작업이 추가로 필요하다. 여기는 구조상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등등 전문가로서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제 자재 스펙북, 건축자재 스펙북을 보여주고 요새 유행이 어떤 자재들이다 이런 것들 상담해주고 디테일한 내용을 고객들과 결정을 하지요. 이런 과정은 그 업체들이 선정되기 전에는 해주지조차 않습니다. 만약에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그 상세 견적서 그대로 가져가서 타업체한테 비교 견적 받고 가격 내고 해서 제일 싼 놈한테 계약해버릴 테니까 아예 그런 식으로 영업을 안 하는 거죠. 정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역시 지역 장사니까요. 아무리 좋은 업체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거리상 아주 멀면 실질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렵죠.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커지니까요. 특히 일정이 업체 선정에 큰 이유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이사 일정, 내 원하는 일정에 맞게 해주는 업체 만나는 것도 쉽지만은 않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집을 올수리 하신 저희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올수리라고 하니까 다른 업체들은 모두 3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다행히 금액적으로도 1등인 업체가 11일 만에 기간도 맞춰서 해주겠다고 협의가 돼가지고 가격도 기간도 가장 저희하고 잘 맞는 우수했던 업체로 선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결국 업체 선정은 1차 가격과 일정 또 내 요청에 얼마만큼 친절하게 응대하는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나를 고객으로 대해주는 업체를 선정해야 나중에도 뭔가 수정하거나 요청할 때 말이 통합니다.
업체 선정되는 과정의 순서를 보자면 첫 번째, 업체의 선정. 이거는 구두로 너희랑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장 실측. 세 번째, 디테일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재미있는 건 1차 견적 때 자기들 나름의 표준화된 금액으로 견적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세부 자재들, 뭐 도배, 장판, 뭐 타일, 이런 조명, 이런 것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랬는데 웬만한 거는 다 1차 가견적 그 금액으로 커버가 되어가지고 금액 상승이 거의 없었어요. 그 말은 뭐냐? 가견적 1차 금액 자체가 웬만한 고객의 선택은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 있는, 바꿔 말해보면 높은 금액으로 제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제 여기에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자재나 뭐 타일, 조명 같은 걸 고르면 말을 하더라고요. 별도로 이거는 구매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만큼 든다, 이런 식으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막 이런 거를 안 골라서 그런지 그냥 1차 금액 그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진폭을 도대체 얼마나 갖고 가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재밌지 않나요? 자, 결론적으로 업체 선정은 첫 번째, 1차 견적가, 가견적. 두 번째, 일정.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가진 업체. 내가 편하게 부릴 수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선정하십시오. 그럼 오늘의 마지막 테마. 그렇다면 내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얼마가 적정한가? 기준가를 얼마로 볼 것인가 인데요. 이건 이제 주변에 인테리어 한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들어보고 직접 그 집들을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발품 많이 파셔야 돼요.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막 유튜브에 막 싸게 엄청 새 집으로 바꿨다 이런 자랑 영상 보지 마시고 실제로 인테리어 얼마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바뀌었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고, 그렇게 변모된 결과물에 투입된 총 비용을 예산의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 결과물과 투입 금액을 통해서 역으로 평당 단가를 산출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인터넷도 많이 봤지만 제 지인들 2명이 앞서 구축 아파트를 사서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집들이 겸 놀러 가서 직접 보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습니다. 바닥이 강마루냐 장판이냐, 도배 재질도 물어보고 뭐 샤시도 완전 다 교체를 했는지, 조명은 어떤 건지 등등 직접 보고 제품 브랜드나 용어들도 물어봤습니다. 베란다는 탄성 코팅을 했고 욕실 타일은 뭐로 했고 기타 등등 말이죠. 오히려 샤시나 붙박이장,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제품들을 많이 쓰니까요. 독립된 덩어리 가격으로 견적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샤시는 빼고 올수리다 하면 전체 금액에서 샤시 금액 빼고 평당 금액을 역산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런 모은 정보들 중에 이제 우리 집에 적용할 것들을 정리해서 1차 가견적 요청 시에 업체에 전달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가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브랜드나 자재, 디테일을 어떻게 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정말 금액이 고무줄이에요. 지인이 했던 것 그대로 복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취향대로 다 하나씩 꾸미는데 비용이 각양각색인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와 퀄리티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특별히 고사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자재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보고 온 그 정도 수준에서 할 거다 하면 그 본집, 그 지인의 소요 비용을 상한선으로 기준을 잡고 업체와 금액 협의하시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인한테 인테리어 했던 업체 정보를 받으세요. 소개받았다고 하면 좀 더 신경 써서 견적을 줄 텐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업체 비교를 하는 거죠. 더 싼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되는 거겠고, 소개받은 업체가 가장 싸면 소개받은 업체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소개받았다는 것 자체로 시공 품질이나 고객 대응, AS 등은 한번 검증받은 게 되는 것이니까요. 한 단계의 업체 선정의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여러 영상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 지인들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고, 평균적인 금액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32평과 45평 아파트였는데요. 평당 130에서 15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5일 수리 인테리어를 완료했습니다. 지인 두 분하고 저희 가족분 집, 세 집 다 평균 25년 이상 이전 거주자가 살고 계셨던 오래된 집이어서 샤시 포함 완전 5일 수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만 봐도 평당 13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전체 금액이 5, 600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오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자기 만족이라고, 심리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업자들은 뭐 인테리어를 집 가치를 올리는 목적으로 해라 하면서 막 높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러던데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구조 변경해 놓으면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벽 같은 거 함부로 철거하고 그러는 거 건축법상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팔 때는 순정이 제 값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차피 이사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 인테리어 다 다시 합니다. 신축 건물에 어떤 쇼룸 꾸며서 파는 업자도 아닌데 자기 만족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두고 인테리어 하세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로 집의 가치를 올려서 팔 때 높게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집 사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입지와 구조를 보고 사는 거지 내부 분위기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한지 정말 얼마 안 된 집은 아무래도 뭐 1, 2천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것뿐입니다. 그냥 인테리어 해가지고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면 이렇게 큰 돈 들일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살 집이니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새 집으로 꾸며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거지. 글쎄요, 물론 같은 아파트에 여러 층의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깨끗하게 인테리어 된 집이 상대적으로 매매가 더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냥 인테리어는 나를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금액이 그 끝을 모르고 올라갈 겁니다. 의자 한 개에도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게 있듯이 말이죠. 새 집이면 어떻고 헌 집이면 어떻습니까? 또 인테리어 비용에 뭐 수천만 원을 쓰던 수백만 원을 쓰던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께서는 이미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테리어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의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 어서 내 집 마련해가지고 우리도 나만의 인테리어 멋지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